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경제 얘기하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 경제 얘기 쉽게 풀어드릴 거고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핫 이슈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서 차차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시면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고 80mm, 또 남부지방에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가을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 18도에서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23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대체로 선선할 것으로 보이지만 낮과 밤의 온도차 크게 벌어진 만큼 건강관리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9월 17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려면 커피 한잔 해야지 이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어떻게 커피 한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커피 소비량이요.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50억 잔. 와. 1년에.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한 잔씩은 마신다 이건데 최근에는 커피 수입량이 더 늘어났다고.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커피 소비량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홈카페를 즐기는 분들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한 번 맛보면 중독되는 그 맛. 하루에 한 잔 마시기엔 왠지 아쉬운 커피가 바로 그 주인공. 원두를 곱게 갈아 커피 원액을 추출하면 고소한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지는데요. 커피 특유의 향과 맛에 이끌려 카페를 찾는 게 당연했지만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되 이젠 코로나19로 마음 놓고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 즐기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래서일까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족이 많아지는 추세. 요즘 대세로 떠오른 홈카페 함께 알아보시죠. 최근 SNS에는 자신만의 홈카페를 자랑하는 커피 마니아가 많은데요. 그중 감성 뿜뿜 매력으로 화제가 된 홈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분명 홈카페라고 했는데 여긴 집이 아니라 정말 카페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홈카페의 주인 김명중 씨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커피 잔비를 집에 두긴 쉽지 않은데 직업이 혹시 바리스타? 아니요, 저는 바리스타는 아니고요. 커피를 좋아해서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취미라기엔 어마어마한 클래스.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네, 이거는 전부 커피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머신들이고요. 핸드드립을 대신하는 브루잉 머신,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머신, 원두를 갈아주는 그라인더들이고요. 얘 같은 경우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아이인데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방식의 에스프레소 머신이고요. 이렇게 레버를 아래로 힘있게 당겨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스프링 레버 머신이라고. 명중 씨의 커피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상한 장비가 자리한 이 공간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데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가 마실 커피를 로스팅하는 로스팅 룸이에요. 직접 로스팅까지 하세요? 네, 제가 마실 커피는 제가 직접 볶고 있어요. 로스팅도 그냥 할 소냐? 제대로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커피 장비만큼 모은 게 있다는데 대체 뭐죠? 이거는 제가 집에서 마시려고 다 사다 놓은 생두들이에요. 이게 다예요? 네, 한 40가지 아마 넘어갈 거예요. 한놈 두식이 석삼너구리. 이야, 세계 곳곳에서 수입된 생두를 올 초부터 모았다는 것.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자메이카산 커피를 맛보려 한다는 명중씨. 과일 맛과 신맛의 조화를 이뤄 입안에 커피향이 오래 남는 게 특징이라는데요.
그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본인만의 로스팅 노하우가 있을까요? 좋은 생도를 고르신 다음에 로스터기에 투입을 하고 시간하고 불 조절을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보면서 시간하고 온도를 확인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생두 125g 정도를 소량으로 로스팅한다는데 온도는 120도에 8분 정도 볶아주면 오케이. 커피 마니아라면 이 정도의 수고스러움은 감수해야 하는 법. 생두를 볶아 원두를 만드는 것부터 분쇄, 추출에 이어 한 잔의 커피로 만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건 역시 홈카페의 매력이라 말하는 명중 씨. 자, 여러분도 홈카페 한번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한편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홈카페 레시피도 화제인데요. 함께 배워볼까요? 요즘 홈카페족에게 인기인 캡슐 커피로 카페 분위기 낼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준다는 주부.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음료 보여드릴게요. 준비물만 보면 알쏭달쏭하죠? 아이스크림 없이 만드는 아포가토 레시피 공개합니다. 먼저 지퍼백에 얼음과 소금을 적당히 넣고 다른 지퍼백에 우유를 담아서 얼음과 소금을 담았던 지퍼백에 넣은 뒤 마구 비벼주면 되는데요. 어때? 손시려. 고생한 만큼 얻는 것이 있으니 바로 수제우유 아이스크림. 소금이 얼음물의 어는 점을 0도 이하로 낮춰줘서 우유가 빨리 얼 수 있도록 도와준다네요. 여기에 커피를 부어주면 달콤 쌉싸름한 아포가토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초간단 홈카페 레시피를 하나 더 알려주겠다는 주부. 대체 뭘 만드시려는 거죠? 더치커피 에이드 만들려고 해요. 차가운 물로 짧게는 4시간, 길게는 12시간. 긴 시간 정성을 들여야만 맛볼 수 있는 게 더치커피 아니던가요? 탄산수와 얼음에 더치커피를 더하면 더치커피 에이드 완성! 그런데 어떻게 더치커피가 뿅 하고 나타난 거죠? 더치커피 장비 사기도 그렇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요즘에 파우치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원두 종류도 많고 좋아요. 그러니까 주부의 초간단 홈카페 레시피의 비결은 요 파우치형 더치커피였던 것. 상큼한 맛이 매력적인 에티오피아산부터 고소한 맛을 내는 콜롬비아산, 그리고 케냐산, 브라질산, 인도네시아산까지 매일 골라 마실 수 있어서 좋다네요. 이처럼 최근 더치커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량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더치커피를 많이 즐기시는데요. 아무래도 즐기시는 분들에 비해서 생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량 추출 기회까지 좀 생각하게 되었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대량화로 인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더치커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희는 안개 분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를 되게 골고루 적실 수 있고요. 대량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미가 좋고 커피 맛이 더 진하다고 할 수 있죠. 집콕 탈출하고픈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오늘 배운 초간단 홈카페 레시피로 카페 못 가는 아쉬움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집에서 홈카페 즐겨보세요. 막 그윽한 커피 향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오는 듯한 느낌인데 네. 가을에는 커피 향이 더 진하게 느껴져요. 커피 한 잔 너무 좋죠. 네. 오늘 아침에 못했어요, 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자, 4차 추경 심사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2일 처리 쪽으로 윤곽을 잡았는데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계시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나한테 이 지원금이 해당이 되느냐? 그럼 됐다. 네. 그러면 어느 쪽에 대상이 되느냐? 이게 됐다. 그러면은 신청하는 방법, 그다음에 신청 시기
요게 또 달라지고 이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 규모를 보면은요, 이번엔 맞춤형 지원이고요. 네. 4차 추경 규모가 7조 8천억 원이니까 이제 7조 8천억 원 내외에서 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네.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겠다라는 게 당국의 방침인데 이번은 모든 국민이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네. 크게 두 축입니다. 첫 번째 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제 타격 받으신 분들, 두 번째는 고용 취약계층, 특히 이제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네. 프리랜서가 또 한 축을 이룹니다. 여기에 이제 뭐 가족 유아 돌봄 쿠폰이라든가 긴급 생계비 지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면 신청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엔 신청 없이도 또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네. 근데 얼마씩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나뉘게 되는데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엔 최대 2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것도 50, 100, 150, 200으로 나가게 되고 나뉘어져요? 예, 고용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만 원이 이제 최대 지급을 하게 된다. 여기에 뭐 돌봄 쿠폰 같은 경우에는 또 20만 원, 또 긴급 생계비 지원은 네. 40에서 또 가구수에 따라 100만 원. 약간 복잡하기는 하지만 큰 네. 틀에서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무슨 너무 설명 좋은데 콜센터 같은 거 없어요? 네, 그거 되게 전화번호 110번이라고 110번. 하는데 네, 이게 110번. 110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고용노동부 뭐 각 부처마다 다 연결을 하셔도 일단은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110번을 일단 이용하시면 또 궁금증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10번 적어놓고 제가 사실 요새 환절기라 가지고 아침에 눈이 안 떠지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까 영상에 4인 가족 426만 원이라고 그랬죠. 눈이 막 이만해졌어요. 저희 4인 가족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설명을 먼저 드리면 하나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최대한 가정을 했을 때 최대치.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해를 편히기 위해서 네, 네. 이런 예를 드린 겁니다. PC방을 아버지가 운영을 해요. 네. 그다음에 어머니는 학습지 교사인데 개인 사업자 등록도 하고 있어가지고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0대 아들이 있었는데 실은 이번 코로나 전에 뭐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당국에 뭐 취업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때 프로그램을 네. 이수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초등학생 딸이 있을 경우에 아버지가 PC방 아닙니까? 네. PC방은 요번에 12개 셧다운. 맞아요. 밥 금지했던 업종이기 네. 때문에 최대인 2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인데 상반기에도 이미 받은 그런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네. 20대 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당국이 했던 취업 그 패키지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수했어야 이수하면서 미취업이 된 그런 경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딸 같은 경우에 원래는 7세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번엔 초등학생 전체 네, 돌봄 네. 쿠폰이 그렇죠. 나갑니다. 그게 2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 6만 원은 이건 이제 국회에서 좀 봐야 될 텐데 네. 지금 13세 이상에 대해서 스마트폰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 2만 원을 네, 네. 지급한다라는 것을 일단 넣었을 때 네. 이게 국회에서 원한 대로 통과된다고 했을 때 426만 원이 한 가구당 나오게 되는. 그러나 또 오해 없으시라고 이런 경우라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돈만 들어와요. 그리고 426만 원. 계산해봤더니 저희는 4인 가족 그냥 휴대폰 2만 원씩 준다면 8만 원밖에 못 받네요, 저희.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요건을 다 충족됐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426만 원이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사례도 PC방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면은 최대 200만 원을 받지만 네. 안타까움에 PC방을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건 못 받아. 50만 원 정도밖에 50만 원. 폐업 지원을 이제 못 받게 네. 됩니다. 하고 네.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이제 사업자 등록도 없고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네. 활동하고 이 상반기에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같은 뭐 고용직이라 하더라도 네. 요번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아들이 아까 이제 50만 원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미취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수를 안 했으면 안 되죠. 전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있긴 있습니다. 3만 명 정도가 따로 네, 뽑게 네, 되는데 네. 거기에 또 지원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네. 경우가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사각지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뭐 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현금으로 5, 6만 원 네. 받고 뭐 기록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 생계비 지원 카테고리를 하나를 뒀습니다. 그래서 긴급 생계비 지원은 뭐냐? 중위소득의 75%보다
못 버는 분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랑 우리 전체 줄을 세웠을 때 중간 소득의 네. 또 75%예요.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356만 원 정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가구 수에 따라서 4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이때도 포인트가 현재 우리 뭐 생계급여나 이런 것처럼 이제 많은 복지 이 현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거에 중복 지급은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각지대인데 아까 우리 이호선님도 얘기는 했지만은 완전히 이렇게 못 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바로 이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는 것을 또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재산이 일정 금액이 있더라고요. 네. 대도시가 6억 원이고 중소도시가 3억 5천만 원 이하 네. 이렇게 돼 그리고 있습니다. 재산 기준과 네. 소득 기준이 네. 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역시도 온라인으로 그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복지로라고 있습니다. 복지로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뭐 BOKI 복지로를 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온라인 신청도 되고 주민센터에 전화 걸으셔도 되고 또 앞서 말한 콜센터 연락하시면은 자세한 방법들이 또 소개가 될 테니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나온 해당되는지. 수치에서 확정적이게 초등학생 딸 돌봄 지원금 20만 원 이거 네. 확정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통신비도 우리가 지금 다 2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안대로 22일 어쨌든 여야가 네. 추경안은 통과된다고 했으니까 네. 일단 통신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한번 그 가정을 해보면 네. 일단 통신비는 2만 원입니다. 13세 네. 이상이고요. 또 포인트가 스마트폰 여러 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됩니다. 1인 1회선. 1이니까 다 지원되는 거 안 되고요. 네. 또 법인폰 있지 않습니까? 네. 법인폰은 또 안 안 됩니다. 돼요? 예. 안 돼? 하고 폰 중에서도 이제 선불폰, 후불폰이라고 해서 선불 내고 막 쓰시는 네, 분들이 네. 있는데 이때는 후불폰 여러 개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이런 원칙은 일단 세워뒀다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통신사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개인한테 이것도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달분이에요. 근데 네. 이달분은 10월에 찍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다음 달 분에서 차감되는 형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예. 통장으로 2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예. 아니라 10월 고지서, 그건 이제 9월분일 겁니다. 거기에서 2만 원을 빼고 예. 이제 계산을 해준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뭐 통신비 2만 원 뭐 이게 설왕설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았고 많죠. 그래서 지금 22일 날 뭐 확정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 주느니 독심 예방 주사 네네, 백신 놔줘라 뭐 이런 건데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예. 아니, 저는 좀 둘 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2만 원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과연 재난 지원에 적합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독감 백신 얘기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채널A 그 뉴스를 봤더니 실제 우리나라 3천만 분 정도가 준비가 돼 있고 이게 한 58% 되는데 사실상 실제 해외 사례에서는 한 50% 정도만 그 독감 백신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더 추가해서 할 필요가 없는 데다가 추가로 뭘 하게 되면은 그건 또 언제 만들어가지고 그거 맞을 때 되면 내년 2월인데 그럼 독감 다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실효성 문제가 양쪽에서 다 불거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을 해보니까 통신비는 제 아내랑 제가 해당되고요. 네. 그리고 무료 독감은 저희 두 아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요거 다 하면 괜찮은데 뭐 여당은 통신비를 주겠다. 야당은 뭐 독감을 하겠다. 근데 둘이 하는데 근데 이게 이 2만 원이 과연 주면은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런 걸 자꾸 주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내 세금일 텐데 그럼요. 뭐 이런 생각이 또 어차피 복선에 내가 깔리는 돌려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막 얘기 많이 나오듯이 지금 많은 분들이 참 다양한 의견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세 소상공인 위한 새희망 자금 같은 경우는 형평성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최초에 시작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같은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막 힘든 분은 몇 천만 원도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약간 일부 후퇴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뭐 이번에 문을 닫은 곳은 200만 원, 뭐 식당이라든가 커피숍은 어쨌든 9시 영업 제한을 됐잖아요. 네. 이런 곳은 150만 원. 그다음에 매출액 4억 이하에서 큰 폭으로 매출이나 소득 감소가 나왔을 때는 100만 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폐업이나 이런 경우가 이제 50만 원이 됐는데 당국은 이렇게 하면서 한 85% 정도의 소상공인은 이제 지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역시 못 받는 곳이 있고요. 네. 현재 이제 불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셔트다운 됐던 12개 업종 네. 중에서도 무도장, 콜라텍이라고 하죠. 네, 네. 하고 유흥지점은 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는 뺐느냐. 근데 상대적으로 뭐 헌팅포차라든가 단란주점 또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소상공인 분들 내에서도
좀 일부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죠.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 지원에서 빗겨나간 또 취약계층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맞아서 많은 분들이 사실 집콕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지금 노숙인들이에요. 이분들 지금 무료급식소 문 닫았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도 좀 문을 닫은 상태죠. 이런 돌봄 서비스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특별히 왜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이 돌봄과 관련해 가지고 초등학생들까지 이제 20만 원 지급한다. 특별 돌봄 지원 제도라 그래서 요 20만 원 지급한다 그랬는데 장애 아동들을 함께 돌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요것 말고 또 다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라서 지금 상황이라면 정말 그들에게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초등학생만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더 힘들다. 중고등학생도 사실. 식비도 더 들고 옛날과 다르게 중고등학생도 요즘에 다 손이 가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왜 거기에 차별을 두느냐 또 이런 또 사각지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근데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계속 받는 그런 예요. 중복수의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예가 이제 앞서 말한 그 청년 20만 명에게 50만 원 지급한다는 이제 그게 뭐냐면 미취업 청년입니다. 근데 아무 미취업 청년에게는 다 줄 수가 없고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당국이 기준을 세운 거예요. 일단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노력했다가 취업이 안 돼야 된다. 근데 이거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봤더니 작년부터 했었던 당국의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취업이 안 된 친구들은 좀 명확하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17만 명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3만 명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17만 명은 일단은 받았잖아요. 취업 교육도 받았고 관련해서 지원도 받았는데 이번에 또 50만 원을 주는 것이 중복 수혜가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 당국은 추석 전에 어떻게든 빨리 지급은 해야 되겠는데 근거는 마련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주는 걸 두고 이거 적절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아예 여기에 대해서 왜 지원하느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크게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했었으면 소상공인,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취약계층만 하지 거기에 또 미취업까지 하는 것은 좀 범위를 넓게 한 게 아니냐, 또 좁혀서 두텁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서 제가 한 두 분 정도만 꼽아봤는데요. 취업준비생 박모 씨는 28살입니다. 코로나로 당장 구직이 가로막힌 청년들에게는 지원금이 그냥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며 모든 취준생한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저소득층 중에서도 장기 미취업 청년만 선별해서 주는 것이냐. 꼭 필요한 미봉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여튼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주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곤 하는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또 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왜냐면요, 이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대는 부동산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돈을 버는데 나만 빠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에 늦게라도 뛰어드는 거죠.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끌을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70대, 80대, 90대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대가 1990년도에 주식이 우리나라에 한참 붐을 이룰 때 그때 그 주식시장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의 시장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주식 시장에 가서 앉아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러는데 여전히 주식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득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데 이제 돈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정부에서 주식 얘기를 했잖아요. 하고 핵심적인 것은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3월 중순에 코로나로 최악의 상황, 대폭락 이후 현재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죠. 왜 이렇게 돈이 몰리냐. 실은 올랐는데도 조정 없이 오르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에 대한 좀 회의가 온 거죠. 그러면서 돈들은 더 많이 오르게 됐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IT 쪽, 디지털 쪽, 언택트, 비대면 이런 기업들이 돈이 많이 몰렸거든요. 근데 우리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기업이 많이 있고 우리의 코스피
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 중에서 한 3번째, 4번째 정도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나스닥이 있다면 한국에는 코스닥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되니까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부터 막 현재까지는 올랐어요. 그대로 오르니까요. 네. 네. 계속해서 뭐 영끌이라고 하죠. 돈들을 끌어다가 계속 투자하고 있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정철지 있는 것 전무가 같습니다. 네. 하나만 찍어줘요. 미치는데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주변에서 많이들 투자를 하고 또 거기서 돈을 좀 번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야 이거 뭐 지금이라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이러고 되는 거 생각을 아니야? 하는데 네. 이거 위험한 거긴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하죠. 주식이라는 것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항상 그렇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긍정론자분들 네. 아직까지 뭐 거품이 아니다,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유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하다. 네. 또 미국도 금리 안 올린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IT 섹터 비중이 높아가지고 뭐 다른 국가와는 이제 다르다 이야기는 많이는 하고 있지만 늘 이 주식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좀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빚내서 투자하는 것. 아우, 이 그렇죠. 빚투자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했던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손절 라인이라고 하죠. 네. 나는 마이너스 5% 손실 나면 뒤도 안 보고 나올 거야. 혹은 뭐 난 마이너스 10%까지는 여기야. 이걸 꼭 지키시고 나오는 것이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안 나오죠.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아, 제 주변에도 막 이제 주식 시작한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특히나 대여급 공모주 청약? 아니 얘네도 이래서 요즘에 관심 막 많아요. 이렇게 대출이 어.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모주 청약이 또 하나 불을 지핀 네. 또 이유가 됐어요. 실은 공모주 투자, 공모주 청약도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럼요. 공모주라고 네. 다 성공하는 게 아닌데 최근에 공모주들은 거의 성공을 했기 때문에 대박 났죠. 예, 돈들이 좀 몰리는데요. 한 회사, 가장 최근에 있었던 회사의 이제 공모주 청약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경쟁률이 1524대 1이었고요. 그때 나는 공모주 받겠어라고 몰린 돈이 58조가 단기간에 몰리었습니다. 예. 돈들이. 저 K사 같은 경우. 저기에 근데 내 돈이 없어요. 예. 근데 잘 보시면 저거는 마치 아파트 청약처럼 그래. 2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라요. 맞아. 주식의 공모주 청약은 네. 자신이 낸 돈을 경쟁률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되 돈 많이 낸 사람에게 네. 더 많은 주식 수가 돌아가게 되는 구조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만약에 나 공모주 청약에 넣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5주를 배정받는. 이게 1억 넣어서 5주예요. 예, 가격으로 5주. 치면 12만 원밖에 안 12만 되던데. 원. 그렇죠. 이게 24,000원이었으니까 1억 공모가가. 내는데. 네. 아니 그게 이러다 보니까 뭐 먼따, 뭐 상따, 뭐 이렇게 딱 나오면 뭐가 이렇게 따블을 그게 따상상, 아, 뭐 따상이라는 따상. 건데요. 이제 좀 복잡한데 공모가는 이제 공모가잖아요. 그게 처음에 딱 이제 상장이 될 때 시초가를 정할 때 최대 200%까지도 아유, 매겨져요.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스 10%까지도 매겨지는데 네. 그럼 200%면 네. 따블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날 30% 상한가 가면 그게 따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날 또 상한가를 찍으면 따블 상상. 따상.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예. 보니까 사람들이 1억 넣고 5주 받았는데 그게 가치가 그렇게 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5억을 넣었으면 25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네. 빚을 지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대출 상황이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대출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마 이제 이런 공모주 투자도 있고 다음 달에 또 아마 여러분도 아는 우리 대표 네. 그룹 BTS. 네. BTS의 그건 얘기해도 돼요. 방탄소년단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회사가 또 상장을 맞아요. 하고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어쨌든 돈들을 다 지금 끌어모으는 상황이어서 신용대출, 요즘엔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막아놨기 때문에 네. 신용대출이 한 달에 뭐 2조, 3조가 느는 연초 이후 지금까지 대형은행만 13조, 14조가 늘었고요. 네. 이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열흘 만에 1조 원의 신용대출이 나오게 되는. 네. 근데 또 혹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모주도 투자입니다. 네. 네. 이게 공모주는 뭐 네. 100%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가 잘 된 것 뿐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어쨌든 오늘 경제 얘기를 쭉 나누면서 우리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우리를 좀 허탈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아니 막 돈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우리 돈이 없어.
없어요. 어딨어 우리 돈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돈 다 어디 있는 거야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경제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핫 이슈를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죠. 네, 금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꽁꽁원 채용시장 열리나입니다. 올해 2월 졸업 후 반년 넘게 금융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29살 김성빈 씨. 다른 인턴이나 대외 활동, 자격증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스텝을 쌓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조차 다 막혀가지고 지원을 못할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8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7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보다 29만 명 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민간 일자리 만들어지면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전문가들은 깊어진 고용 절벽에서는 공공 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 이 구체적인 얘기는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저러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뭐 이런 사람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용 시장, 이 고용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 시장에 이제 벗어나 있는 인원들을 비경제 활성 인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8월 달에만 이제 53만 명 이상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8월 한 달간의 이제 증가폭을 봤을 때 역대 최고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 이 비경제 활동 인구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쉬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246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취업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단념해버리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지금 68만 명, 이렇게 8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되고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걱정거리가 커지고 있죠. 네. 아니, 영상으로도 취준생들의 이야기가 쭉 나왔잖아요.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어떠세요? 제 아는 집들 애들도 그렇고 저희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걱정을 아예 안 해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이거는 사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이상이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인데 이런 초기부터 우리가 흔히 이제 취포자라고 부르잖아요. 취업을 아예 포기해버린 양상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청년기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굉장히 그 타격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생들 대상으로 동기 강화, 그러니까 뭐 취업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강연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해서 그냥 비대면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는 셧다운 세대다. 그냥 올해는 그냥 취업 안 바라고 그냥 버티는 게 그냥 요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취준생들에게 또 반가운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갈 회사가 있어야 사람을 뽑아야지 이게 되는 건데 많은 기업들이 힘드니까 지금 사람 안 뽑고 있는데요. 또 고용 인원을 늘리는 회사들도 있어서 또 이제 환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그 별 세 개의 그 전자 있지 않습니까? 삼땡전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난해 말보다 1,400여 명을 증가했습니다. 특히 뭐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또 미래 신성장 사업 관련해서 박사급 인원 상반기에만 500명 이상을 뽑는다고 하고요. 또 하반기에도 석박사급 인력을 500명 더 충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L그룹 회사도요.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채용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대학들과 산학협력 인턴십을 운영해서요. 이 사업 부문별로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로 한 것인데요. 또 연구원이 직접 국내 주요 연구팀을 찾아가는 랩 투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R&D, 뭐 산학장학생, 글로벌 인턴십, 산학협력 인턴십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요즘 방송이 없어서 박사거든요. 나도 여기 한번 도전해볼까. 나이는 많지만서도 벌어야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면접 같은 거 보잖아요. 면접이 요즘에 비대면인데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이제 세상이 달라지니까 면접 방법도 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 통신사 중에 땡땡 떼땡땡 하는 요 S사 있잖아요. 요 S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니까 신입사원 정기 채용을 하는데 이번에 최초로 비대면 그룹 소통 방식 일명 언택트 면접을 하는데 이 그 회사에서 자체 개발했던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을 활용해가지고 다자간, 그러니까 여러 면의 면접자가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일종의 토론 방식처럼 이렇게 다자간 소통 방식의 면접을 활용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면접 방식이든 뭐든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실업자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이제 뭐 여러 신조어들 생기는데 뉴 노멀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로운 기준들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어려움을 타파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수한 인력이다. 이 우수한 인력을 뽑는데 지금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다들. 근데 아까 그 말이 좀 가슴 아프네요. 포기하고 있다. 네.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금주일 이슈 2위입니다. 광란의 환각 질주입니다. 차량들로 붐비는 오거리.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포르쉐 SUV 차량이 앞서가는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포르쉐는 이어 맞은편 차로에 있던 버스 등과 부딪힌 뒤 뒤집어집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 40대 남성이 몰던 포르쉐 SUV 차량이 7중 추돌 사고를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등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쾅 하는 소리에 이제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제 검은색 차량이 이제 공중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저한테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냥 이제 그 TV에서 보던 뭐 액션 영화 이제 그런 장면 같이.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남성은 차 안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실토했고 마약 반응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설치된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해 당시 속도가 얼마였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몇 킬로를 밟았는가 그런 걸 확인을 해야죠. 특히 운전하기 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선 통장 60여 개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현재까지 범행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현장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정말 처참하죠. 7중 추돌에 7명이 다쳤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가 아니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사고를 통해서 사건을 대하고 있지만 이 7명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포함한 이건 가족들의 비극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예.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31년 방송생활 하면서 대형 사고 두세 번은 자동차 사고를 겪어봐서 그냥 저런 것만 보면 심장이 덜컹덜컹 하는데 근데 이유가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정말 짜증나고 답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면허 운전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도 아니었고 왜 그랬나 했더니 이게 참 대마초. 네, 진짜 황당하죠. 뭐 사고 소식 보도로 접하신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운전자가 직접 자신이 이제 대마를 흡입하고 이제 환각 상태에서 운전했다라고 경찰에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뭐 동승자한테 이 대마초를 건네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지금 이 7중 추돌 난 사고가 이제 첫 번째 사고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 1차 사고를 그 지금 이 사고 지점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정차돼 있는 차량을 한번 충돌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도주하다가 2차 추돌 사고 내고 7명 다친 이번 사고가 결국 3차 사고예요. 그리고 이제 사고 현장 가면 이게 타이어 자국 나 있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이제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데 사고 현장에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쫙 달렸다는 뭔가 위험 상황이 있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지나갔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잘못을 해서 도망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건데 실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마라고 하는 이 마약 성분이 치료용으로도 이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CBD라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정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달렸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대마가 아닌가. 중요한 건 이 환각 상태에서 달려가면서 본인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해소도 안 되고 마지막 지점에 비극까지 가져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책임을 누가 다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운전자가 사고 후에 지인을 시켜서 그 자동차에 있던 블랙박스 칩까지 빼돌렸다.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고 직후면은 환각 상태가 아직 완벽히 깬 건 아닐 텐데 뭐 심각한 상황인 건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많이 파손이 됐으니까 뭐 어디 공장으로 갔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블랙박스를 지인을 시켜가지고 좀
빼내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나중에 이제 경찰이 사고 상황을 보려고 블랙박스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네. 그때 가서 이제 이 운전했던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순순히 뭐 얘기는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블랙박스를 빼갔던 이 사고자의 지인도 경찰에서는 입건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아니 본인이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할 텐데요. 증거를 인멸을 시도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교통사고지만서도 이 큰 사고거든요. 합당한 처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뭐 단순히 생각해도 도로교통법상의 과속이 있었죠. 뭐 네. 신호위반이 있었고 또 뺑소니 내용도 있습니다. 뭐 1, 2차 사고 내고 그냥 도주했던 내용들이 있고 또 증거인멸 잠시 얘기했었죠. 네. 사람이 다쳤으니까 또 중과실 치사 이런 내용들도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도 지금 위반한 게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또 어떤 게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저 인천에서 치킨 배달하던 중에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이런 사고 있었잖아요. 네, 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돌아온답니다. 지난 2008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은 오는 12월 13일.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이 석 달 뒤면 사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성인이긴 한데 그래도 무섭죠. 밖에 나가기 싫고 또 여자 혼자 다니면은 또 위험하고. 안산 살던 뭐 안산 말고 다른 동네 살던 그거는 그쪽 가도 마찬가지 불안할 거고 그쪽 동네가. 8살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죄값으로 징역 12년은 너무 짧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본인은 뉘우쳤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그 짧은 기간에 그 죄값을 다 치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 아무리 뭐 한 아이의 사실상 인생을 망친 건데.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정치권에선 시민 불안을 덜어주려는 법안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규제하는 이른바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 근처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는데 이 거리를 최대 1km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명령 같은 재범 방지 목적 제도의 실효성부터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잔혹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석 달 뒤에 사회로 나옵니다. 출소합니다. 네. 12년형 받았는데 12년이 지났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사고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 8살 초등학생. 잔혹하게 이제 성폭행했던 사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2008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말씀하신 대로 형기 12년을 다 채우고 출소하는 게 12월 13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조두순 뭐 출소 또 형벌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소한 이후에 기존에 자기가 살고 있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간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 조두순의 아내가 안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뭐 이 출소 뒤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뭐 알려진 게 없습니다만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안산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네. 그 사건이 그때 당시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조두순 사건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아동 성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피해자는 지금도 인공항문을 달고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때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원래 도시로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지역을 이렇게 특정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실제 이 피해자도 안산에 살고 있고 여전히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산시에 가겠다는 조두순의 말 한마디로요. 이 안산시 시민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네, 뭐 특히 안산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도 있는데 특히 학부모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안산에 사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이다. 전자발찌랑 신상 공개가 길어봐야 7년이고 그 이후 대책도 없는데 보호관찰로 충분하겠냐.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 등의 의견을 남겼고요. 또 조두순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불편함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조두순 어느 동네 사느냐며 구체적인 주소를 묻는 질문도 있었고요. 또 길 가던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집안 마트나 생활 곳곳에서 만난다는 게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아, 이게 또 청원 게시판에 또 그렇습니다. 네, 올라왔죠. 뭐 청원 게시판 뭐 많은 얘기도 있지만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라는 얘기 이제 많이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동의한 인원이 61만 명이 넘어요. 아시는 것처럼 20만 명이 넘으면 이제 정부나 해당 부처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런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뭐 안산에 산다 아까 얘기했는데 네. 뭐 아파트에서 이사 갔다고. 그렇습니다. 한 방송 매체가 이제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 과거에 거주했던 그 안산 아파트 단지에서는 네. 이사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지난 1월에 이 아파트 단지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사간 사실을 잘 모르는 걸까요? 뭐 어쨌거나 그렇게 되게 된다면 피해자가 느낄 공포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심한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이걸 트라우마의 재현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그때의 상황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 같은 심리적 충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조두순이 돌아가겠다고 했던 이 집과 이 피해자의 집이 지금 거리가 실거리로 1km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1km면 성인 걸음으로 걸어서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아버지도 뭐라 그러냐. 우리 더 이상 기댈 곳 없다. 너무너무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지금 피해자가 대학생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상흔은 상처, 심리적 상처와 몸의 상처가 함께 있는 거라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전 절실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모두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요. 과거에 조두순이 담당 형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 네. 또 무슨 얘기? 그러니까 검거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검거 했을 때 당시 그 조사받던 그 강력 그 계장에게 교도소에서 운동 열심히 해서 나올 테니 나중에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누가 들어도 그냥 위협의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왜곡된 성 감수성 이런 것들을 보입니다. 이 여학생이 나중에 성인 되면 다 겪게 될 일인데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 큰 공분을 샀던 것이죠. 특히 뭐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굳고 부인했고요. 그 때문에 출소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느냐는 방안이 있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초반에는 뭐 교도소에서 운동할 테니까 나가서 봅시다 이랬다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이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러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갈 때의 그 말의 강도를 생각한다면 나올 때의 이런 새로운 다짐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12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만 아무리 세월이 길어도 누군가는 교화가 되지만 때로는 그 교화가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성범죄는 가장 재범이 잦은 범죄 중에 하나고요. 더군다나 그중에 소화기호증 같은 경우에는 잘 고쳐지지 않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조두순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의 다짐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공포를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도소 내에는 교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뭔가 달라져야 할 텐데 그게 아닌 거네요. 이게 좀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게 2017년에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리고 포항교도소에서 각각 100시간, 300시간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화 프로그램 중에 들어가 있는 심리치료를 총 합쳐서 400시간을 받았습니다. 400시간을 받았는데 이 400시간의 결과가 결코 좋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3월에 법무부가 외부 심리치료기관 통해서 조두순 성범죄 치료 경과를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관에서 나온 결과가 뭐였는가? 조두순은 성적 일탈성이 크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또 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게 된 이 소아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소아성애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않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지를 분명히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부분 얘기 들어보니까 좀 불안한데 그 이 사건 이후에 조두순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조두순 없는 조두순법이다. 이게 그러니까 조두순의 범행이 워낙에 끔찍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그 형량 다 채운다고 해서 이거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뭐 괜찮겠느냐라는 걱정 때문에 만들어졌던 법이 조두순법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더라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게 조두순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두순법의 조두순은 적용을 받지 않아요. 네. 이게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는 게 이제 우리 법에는 있는데 범죄가 일어났을 당시에 있었던 법률로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두순은 범행을 일으켰고 이 범행을 일으켰을 때는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는 거고 당시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심신미약이니 뭐니 이러면서 음주 뭐 주치감경 얘기하면서 양이 12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법적으로 12년의 형을 줬기 때문에 이 형을 다 살고 나왔으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조두순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성 때문에 만들어진 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두순 없는 조두순법이 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산 시민들의 공포는 뭐 날이 갈수록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항의 전화만 해도 3,600건에 달했다고 하고요.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산시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다 이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화섭 안산시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보호수용법이라는 법을 입법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그 아동 성폭행이나 상습 성폭력 이런 걸 일으킨 사람들 사회로부터 좀 격리시켜 달라라는 얘기예요. 뭐 일정 시설의 사회적인 어떤 격리를 통해서 뭐 나머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보호 수용 얘기 나올 때마다 이중 처벌이다, 뭐 무슨 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다른 나라 사례들을 좀 볼 필요는 있죠.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데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한이 없어요. 무기한 보호 수용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 뭐 정신적인 질병 혹은 인격 장애 등이 있는 이 폭력적 성범죄자라고 판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 형기 다 마치고 나오거나 아니면 가석방 이후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강제 수용해가지고 병이 완치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 혹은 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도 출소한 조두순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뭐 다양한 법안들이 뭐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는데 조두순에게 적용이 되려면 또 미리 또 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또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한데 12월 13일이 조두순 출소잖아요. 12월 12일까지만 만약에 입법이 된다면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핫 이슈 3가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닥터가 간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김재혁 씨 얘기 들어봤는데 오늘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오늘도 김재혁 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가족들을 위해서 팔꿈치와 발목 통증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김재혁 씨. 과연 치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남편이 발목에 다쳐서 걱정이 돼서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김재혁 씨를 찾았습니다. 21년 동안 수산물 장사를 해오고 있는 김재혁 씨. 육체 노동이 많은 장사를 하다 보니 이곳저곳 아픈 것도 많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보잘것 없고 되게 좁은 장소인데 1.5평짜리 이게 작은 장소인데 가족을 위한 장소. 그러니까 여기 생계가 여기 달려 있으니까 꿈을 키워 나가야죠. 그래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수시로 밀려오는 팔꿈치 통증과 얼마 전 다친 발목 통증까지 이제는 그냥 참고 버틸 수만은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발목에 무리가 가니까 조금 힘들죠. 가장이니까 계속 해야죠. 뭐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쉬는 날도 없고 매일 일하니까 맨날 와서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맨날 이게 해요. 그렇다면 김재혁 씨의 팔꿈치와 발목 통증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대 손상이 의심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바깥쪽 복숭아뼈 쪽 근처에 있는 외측부 인대가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발목 관절염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팔 같은 경우에는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는 병이 의심이 됩니다. 일단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정확한 진료를 하셔서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혁 씨는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병원을 찾은 김재혁 씨. 정밀하게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바깥쪽 복숭아뼈 쪽 근처에 있는 외측부 인대가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발목 통증의 원인으로 예상된 인대 손상.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검사보다 가게를 비운 게 더 걱정되는 김재혁 씨. 이렇게 길게 내가 지금 가게를 비워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았으니까 또 이제 치료 잘하고 회복해서 이제 가면은 뭐 더 열심히 해야죠. 손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잘해야죠. 그의 바람처럼 치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검사 결과를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불편하셨던 발목 MRI 찍으신 거를 제가 조금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대 상태가 좋지 못하십니다. 현장에서 조금 눌러봤던 가장 통증이 있었던 전방거비 인대가 생각보다 많이 찢어져 있으십니다. 약 한 3분의 2 정도가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또 이제 긍정적인 점은 인대가 많이 찢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뼈라든지 연골에는 손상이 없고 기능의 감소가 크지 않다. 또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상과염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불편함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수술적 치료, 주사 치료와 물리 치료를 좀 병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일정 기간 동안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놀랬죠. 그 정도까지 될 줄 몰랐죠. 한쪽으로는 또 마음이 아프죠. 힘들게 고생해서 했는데 결과가 또 그렇게 안 좋게 나왔으니까 다행히 크진 않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결과 보고 치료 받는데 앞으로 뭐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으니까. 발목의 전방 거비 인대가 파열이 좀 있는 상태, 부분 파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대 회복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주사 치료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발목, 팔꿈치 모두 큰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해 정말 다행인데요. 주사가 들어갔으니까요. 이제 일정 기간 시간을 좀 가지고 인대가 충분히 회복하기를 한번 조금 지켜보고요. 팔을 많이 사용하면 누구나 상과염이 올 수도 있는데요. 팔꿈치 상과염 예방을 위한 운동법.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팔꿈치랑 어깨 관절은 고정을 해놓으시고 손목만 위쪽 방향으로 들어서 이쪽 손목 편근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리실 때는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운동의 횟수는 마찬가지로 15회에서 20회씩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령이 없으시면 500ml 물병에 물을 채우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육의 경직이나 근피로가 있을 때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입니다. 어깨랑 팔꿈치는 고정을 해 놓으시고 팔꿈치를 펴주신 다음에 손목을 잡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유지 시간은 10초 이상 하시면 되고 5에서 10세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목 건강을 위한 운동법 함께 해보세요. 탄성이 있는 밴드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발목 운동을 하실 때 발목의 방향은 바깥쪽과 위쪽이 포인트가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발목 운동이기 때문에 발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의 횟수는 15회에서 20회씩 3세트 정도 충분히 천천히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밑팔뼈에서부터 앞으로도 뭐 온 만큼 또 남았거든요. 그만큼 또 이제 내가 또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부탁하는 거죠. 몸한테도 좀 잘 버텨달라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이고, 야, 아내분이신가 봐요? 이야, 미인이시네요. 병원 갔다 왔는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 전보다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팔꿈치도 안 아프고. 치료받기 전 통증 때문에 수시로 팔을 주물렀던 김재혁 씨. 치료 후에는 일하는 동안 전혀 팔을 만지지 않는데요. 발목 상태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치료 전에는 발목 통증으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치료 후에는 붓기도 사라지고 통증이 완화됐다는데요. 남편 힘이 좋아하니까 저도 힘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해줘서 너무 감사해하고. 아, 그렇군요. 늘 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디 데이트 가고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간 적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아, 제가 그러면 오늘 이 가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혹시 했을지 아세요? 아니면 네, 제가 연예인이잖아요. 네. 그냥 통으로 팔겠습니다, 통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동엽 씨만 믿고 저희가 갈게요. 아유, 아내분 신나게 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안녕. 네, 조심히 가세요. 오늘 비밀 병기를 제가 딱 준비했습니다. 김지혁 씨, 나래 기자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빠 어디 가요? 이동엽 씨가 뭐 준비해 놓은 게 있다가지고 거기 가는 거야. 막내와 함께 오랜만에 외출을 한 부부.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닥터가 간다 출연자 이병용 셰프? 오늘 깜짝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데요. 건강은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잘 처방을 잘 받아서 열심히 이제 약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준비는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여기가 뭐야? 왜 왔어요 여기로? 맨날 우리 뭐 집에서 맛있는 거 못 먹었잖아. 좋은 거 먹어야지. 내가 데려왔으니까 쏴. 갑자기 오니까 생각도 못하고 이게 좋아요. 부부를 위한 특별 요리. 장사에 매달려 외식할 여유도 없었던 두 사람. 오늘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만끽해봅니다. 치료 잘 받고요. 지금 몸도 많이 좋아졌고요. 일단은 닥터가 간다 제작진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요. 꿈이랄 것은 뭐 몸이 이제 건강해지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제 꿈이에요. 두 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닥터가 간다가 응원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도록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닥터가 간다 다음 주에도요. 또 다른 딸바보 아빠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닥터가 간다에서는 여러분의 출연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우리나라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고 이뻐요. 지난 일요일에 그랬던가요? 네. 그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 자꾸 비 소식이 이렇게 있어요. 네, 맞아요.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을 하늘 뭐 또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주말에는 비 그치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